이웃계산 함께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내란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을 했습니다. 9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9시 1분에 출석해서 9시 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일단은 광고 듣고 와서 요 얘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에서 영숙광님의 댓글을 봤는데요. 우와, 제일 좋은 평론가들 다 모였어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네 분이 안 계시면 이제 대한민국 시사가 안 돌아가는 지경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일 좋은 진행자와 함께 방송하는 것을 저희 네 명은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 당해. 아 진짜 못 당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제가 감동이 안 와요.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말을 할 줄이야. 에이. 역시 장성철이다. 그래도 감사히 들으면서 오늘 첫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란특검 첫 소환조사에 이어서 오늘 딱 일주일 만에 지난주보다 1시간 빨리 출석을 한 윤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10시에 출석을 했고 오늘은 이제 9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9시 1분에 도착하는 모습이 방송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근데 뭐 10분, 20분 늦겠다고까지 언론을 통해서 예. 공지를 했잖아요. 굳이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나 했는데 그래도 뭐 거의 안 늦게 정시에 도착했다고 보면 이제 그것도 뭐 부질없는 일이다 판단했을 수가 있고 뭐 일부러 늦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통은 9시 출석이다 그러면 저희도 방송 9시에 시작하면 좀 뭐 한 30분 뭐 아무리 늦어도 10분 그쵸. 전에는 오잖아요. 자존심이 있죠. 근데 딱 9시 1분에 온 거 자체가 약간 나는 이 기싸움에서 눌리지 않겠다. 제가 봐서는 1분의 자존심을 지켰다. 네? 1분의 자존심을 지켰다. 저는 약간 반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싸움에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졌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는 특검에서 9시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좀 난감한 시간에 훨씬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난감한 시간에 부른 거는 일찍 와. 기싸움한 거죠.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오늘 조사 나가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것보다 늦으면 사실은 또 다 나보고 술 먹고 늦게 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제일 신경 쓰였을 거예요. 박 실장님이 9시부터 10시가 국밥 타임이라고 그렇죠. 그 얘기 회장해야 될 타임이다 9시는. 들으셨나 봐요. 뭐 농담삼아 얘기는 했지만 뭐 생활 습관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최대한 안 늦으려고 해서 1분 늦은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던 일. 뭐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늦으면 쪽팔리니까 최대한 일찍 온 거라고 봐요. 뭐 기싸움인지 생활 패턴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중대범죄 피의자 혐의자가 저런 식의 정치 평론과 해석을 낳게 하는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면접 보는 사람이요. 그래서 회사에서 9시까지 와라 하면 10시에 갈게요 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9시까지 오세요 했는데 한 10분, 20분 지각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의 인사평가는 낙제겠죠.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지금 이 출석을 가지고 미운털이 박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 법률적 대응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증언이나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법률적 대응은 없고 남아있는 거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9시에 나 출석하라고 했는데 10분, 20분 늦겠다는 게 비공식적으로 언론에만 흘렸잖아요. 이건 사실상 지지층들한테 듣고 내가 이거는 기싸움에서 아직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맞서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 아마 구전될 거예요. 저는 이런 용어로 아마 10분, 20분을 흘렸고 사실 특검에 임할 때는 본인도 민털 박히기 싫으니까 9시까지 오려고 노력을 했으나 아까 박 시장님 얘기한 대로 습성상 1분 늦어버렸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분, 20분은 여전히 지지자들을 향한 네. 어떤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기싸움이 이 시간 문제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틀 전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특검법 조항을 좀 거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넘어갈 때 이게 뭐 인계냐 이첩이냐를 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걸었달까요? 그랬는데 이거 좀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가요? 제가 방송하다가 옆에 이제 훌륭하신 검찰 출신 분이 계셔서 잘 들었는데요. 예. 결국 똑같은 거라고. 예, 용어만 다를 뿐 그 법적으로 효과는 똑같은 거라 그냥 트집 잡는 거다. 그러니까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계면은 책임 없이 그냥 자료만 네, 넘긴 뭐 거고, 그런 뭐 얘기. 이첩이면은 다 넘긴 건데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결국 보내줬다는 뜻인데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트집 잡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건 의미가 없다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건 뭐 재판부에서 알아서 지휘를 할 거다 이렇게 이 정도로 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기싸움, 뭐 지지자에게 뭘 보여주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분위기상 보면 뭐 10분, 20분 늦을 수 있다 이런 말조차 윤 대통령 언어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변호인이 10분, 20분 늦을 것 같은데요라고 언론에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 특검 수사, 조사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불법에 가깝고 뭐 이런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특검에 조사 임하는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계, 이첩 이 얘기도 거기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에 내란죄 재판을 받을 때 이것저것 다 따졌잖아요. 일단 가장 크게 수사권. 사실 워낙 세게 따지고 아스팔트 구구들이 또 거기에 호응하니까 지금 부장판사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를 시로 보는 등 이런 거 했지만 사실은 그때 나오고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다는 취지로 지금 네. 부장판사가 석방을 주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한번 먹혔잖아요. 그래서 일단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본다. 나중에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절차적 문제, 형수법이 사실 절차의 문제니까 그걸 따지려고 일단 걸 수 있는 건 억지가 되든 뭐가 되든 다 걸어서 하나만 걸려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했던 게 1차 조사 때 또 트집을 잡았던 게 경찰 출신인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한다.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이제 특검팀 브리핑을 보니까 김정국 조재철 부상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거는 뭐 윤 전 대통령의 트집 더 이상 이제 안 들어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그냥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면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같이. 네, 그 안에 있는지 뭐 밖에 있는지. 근데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논리 자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지원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트집 잡히지 않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실 거부 이제 그런 거 안 된다. 이제 그럼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못 버틸 거 아니에요. 이게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는 그 조사를 지원한다는 게 이제 바깥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조사 과정들을 계속 옆에서 조율을 할 거예요. 검찰 가면 이제 검사는 수사관 하면 밖에서 모니터에서 보잖아요. 뭐 그런 방식이 될 거라서 말씀한 대로 윤석열 측은 지금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어서 비지성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계와 이첩 부분의 단어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박창환 총경의 수사 자체도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특검이 임명을 하면 수사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첩이라는 단어도 특검법에 있습니다. 단지 인계 요청을 특검에서 그 인계라는 말이 이첩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인계와 이첩은 다르다고 주장을 하나 그러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요 다 그 변호사 자격을 다 반납해야 돼요. 법률가라면 인계와 이첩이 하나의 단어고 그게 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건 사실 법률적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온전히 그냥 지지층만 의식하는 거고 그거 보세요. 한번 저도 뭐 구구 유튜버들을 안 보긴 하나 그 유튜브에 인계 이첩에 대해서 불법성 또 한마디 쫙 돌 겁니다. 이 불법적인 수사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핍박받고 있다. 저는 그 용 아니고서는 법률적으로 대응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사 내용도 좀 살펴보면 이제 지난주에도 요거부터 했었는데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건과 이제 비화폰 혐의를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 좀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일단은 그 부분도 좀 출발을 해야 체포 저지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처분을 좀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해가지고 이 부분부터 좀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외환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혐의도 순차적으로 할 거는 같은데 특검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조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앞으로 소환 조사를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거를 다 조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오늘 소환 조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또 조금 전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오늘 부족하면 뭐 더 할 수도 네. 있다 소환을 뭐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그냥 뭐 두 번으로 어떻게 끝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얼른 마무리 지어야 이제 네. 구속영장 청구도 하고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근데 지난번 1차 조사 있어서. 때도 보면 뭐 오래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뭐 들어서 점심 먹고 휴식하고 또 여러 가지 진술서 검토하고 그러보면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죄가 너무 이거 심각한 죄들이 많잖아요. 금방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예, 저도 그럴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보도가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홍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간신히 노력해서 일부 늦었다라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구속을 피하는 게 먼저고 조은석 특검이 과거 검사 시절에 같이 일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 기선 제압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기선 제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나 이게 뭐 들어보니까 너무 좀 6개월 이상 된 얘기여서 네.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발부가 안 될 가능성 그래서 다 보는 것 같아요. 외환죄도 최근에 뭐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많이 네.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것도 걸 수 있고 외환죄가도 걸 수 있고 또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이것도 최근에 수사가 많이 됐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걸 수 있고 그래서 여러 혐의를 묶어서 혹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장 큰 건 이제 범죄의 중대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를 좀 최대한 찾아내서 이게 됐다 싶으면 구속영장은 최대한 빨리 청구할 것이다. 근데 오늘 수사 끝나고 되냐?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소환은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속영장은 박 시장님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혐의들을 추가적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해서 영장을 청구할 건데 굳이 빠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조은석 특검은 판단한 것 같고 사실 아크로비스토가 구치소보다 더 가까워요. 오늘도 뭐 한 4분인가? 원래 1km 정도 5분밖에 차이라서 안 구치소보다 훨씬 이송해서 소환 조사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구금 상태에서 뭐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크로비스타 앞에 특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들은 3차 조사를 좀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지 않을까 보이긴 하는데 사실 지난번엔 15시간 중에 5시간 조사받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상 조사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까 3시간 벌었고 그다음에 1시간씩 출석했으니까 1시간 벌었고 최소 9시간은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속 여부는 사실 이 피의자 직접 조사랑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지점 아닌가요? 근데 범죄의 중대성 여부가 또 구속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내란 혐의잖아요. 이게 이 이상 범죄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어디 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증거인멸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문 같은 게 폐기했잖아요. 2차 선포문 뒤에 12월 5일 날 작성된 이게 폐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당신이 폐기하라고 지시했느냐? 이런 게 이제 증거인멸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이 친구가 말을 안 했어요. 라고 쓴다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당사자 조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동일 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그건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서 사실상 이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 근데 사실 저는 가장 그 지금 궁금한 게 총을 쏘라고 했느냐. 경호처 당시 체포 조치할 때 그래서 박정준 경호처장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죠. 아니,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경호처에 대한 사적 운용이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면 저는 체포 저지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속에 준하는 중대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호원들에게 총을 쏘라고 했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로 접근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오늘 다 못하면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브리핑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내란 특검과 관련된 이제 국무위원들 관련자들도 소환을 당해서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주호 장관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근데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겸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조사를 한 게 이유가 뭐냐를 두고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그냥 참고인 조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럼 이제 부총리인데 사회부총리인데 왜 안 불렀냐? 이제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심의하기 위한 정족수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데 왜 누구는 안 오고 누구는 왔냐? 그러니까 전체에게 다 알렸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선택적으로 그러면 부르는 사람을 이렇게 선별했느냐. 그 상황을 아마 알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11명만 부르고 나머지 7명은 안 불렀는데 그럼 7명 왜 안 부른 거야? 이거를 조사하고 싶었다. 그렇죠. 그걸 알게 되면 11명을 왜 불렀는지가 나오게 되고 그럼 그 부른 이유에 따라서 11명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일을 했을 수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본인들의 변명과 다른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다. 내심이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뭐 검사는 아니니까. 내란 동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 1차로 참석한 분들, 김영현 전 장관, 뭐 그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박성재, 이상민 장관들 5명이 참석을 했는데, 자 이분들은 그럼 동조자인가? 아니면은 그냥 압박에 이겨서 그냥 와서 듣다가 피해자인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아예 안 부른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당신은 국무위원인데 왜 안 불렀어?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방부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이 계엄한다고 하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권한이 침해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무회의에 당시 계엄 직전에 있었던 거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적극 가담자가 돼서 조금 더 혐의를 무겁게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진술의 허점을 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교집합으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동조 세력이나 아니면은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우리가 지칭할 수밖에 없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인이 했던 진술과 배치되는 지금 정황들이 뭐 CCTV를 통해서도 나오고 뭐 뒷주머니 뭐 종이 뭉텅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느 지점이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석하고 계세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짓말. 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헌재에 가서도 얘기했던 것들과 지금 CCTV 증거와는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뒷주머니에서 그 계엄 선포물을 발견하고 뒤늦게 알았다.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자체도 뭐 전혀 본 적이 없고 멀리서 이렇게 단전단수 뭐 이런 얘기를 뭐 얼핏 들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네받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무위원 중에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의 입맞추기식으로 말하자면 위증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반대로 왜 거짓말을 했겠어라는 동기고 그 동기는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가담을 했거나
본인들도 어느 정도 어떤 주요 임무에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빠져나기 위해서 일단은 거짓말을 했다는 측면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전체 국무위원들 중에 어떤 그 책임의 경중은 가려질 것 같아요. 근데 주목되는 거는 저는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의 진술, 증언 이게 가장 좀 주목이 되고 궁금하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지금 소환조사 받지는 않으셨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유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주관적으로 얘기할까 그 점에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 특검에서는 이분의 증언을 교과서 삼아가지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좀 확인하는 작업들을 벌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돼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시에 뭐 일부 보도에는 일부 장관이 약간 육체적 물리적으로도 만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보도에 나왔던 걸로는 예를 들어서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는 안 됩니다라고 말로는 만류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실제 아주 격하게 몸으로라도 제발 좀 이렇게 한 분은 한 분도 없었대요. 이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몇 분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에 몇 차례 국무회의 형식을 띈 가운데 몇 차례 왔었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만류한 사람은 없었다. 이게 이제 당시 상황을 좀 본 분의 얘기더라고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소환 조사를 요청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소환 조사를 아직 요청받지 않은 사람들. 예.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그 대통령 비서실에 계신 분들 그리고 당시에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 문제 관련해서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국민의힘의 당시 지도부 이런 분들은 과연 또 어떤 진술을 할지 그 부분들이 더 궁금합니다. 다 초안을 하실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은. 왜냐하면 처음에 일성이 사초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의 기록처럼 남겨야 되니까 가담자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어떤 뭐 참고인이든 다 불러서 어떤 시각으로 이 그 당시를 봤는지를 기록하는 차원에서도 다 부를 것 같다. 이게 조금 확대되면요. 한덕수 총리가 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됐느냐는 얘기까지 가야 되는데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시간상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정치인싸 2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 전 국무위원들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한 차례 받았고 여러 의혹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 그리고 최상모 전 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출국 금지 조치가 됐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에서 뭐 뭉칫돈이 발견됐다. 요 얘기가 한 줄을 좀 뜨겁게 달궜던 것 같아요. 이게 금액도 금액이고 이게 왜 이게 저기 발견됐을 때 바로 논란이 되지 않고 이제서야 나왔냐. 뭐 그것도 시점에 관련해서도 논란이고요. 뭐 압수수색 대상에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있는지 몰랐겠죠. 현금이 뭐 들어갈 상황도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사진 정도는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거액이어서 아마 제대로 세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압수수색이 목적 자체가 단전단수 지시를 했느냐 그거를 조사하러 간 거기 때문에 이 현금은 압수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 저는 당시에. 그렇게 봅니다. 뭐 그게 당연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거 관련한 얘기만 해야지 뭐 그 집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 단계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뭐 비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 하세요. 궁금해요. 다 해주세요. 이게 이제 자꾸 상상력을 발휘하잖아요. 그 현금이 어디에 쓸 거냐. 뭐 3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이 쓰려고 30억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본다면 그럼 또 이제 계엄 때 쓰려고 했느냐. 뭐 이런 얘기로 가니까 이거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관계는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설에는 32억이냐 5억이냐 얘기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통상적인 수준이다. 수백만 원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추측만으로 비판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여러 설이 있는데 2월에 압수수색 나갔다가 경찰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차량 압수수색도 옛날에는 차 압수수색 하면 되는데 지금은 차 압수수색 했는데 블랙박스 메모리 빼가면 그건 대상이 없잖아.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압수수색 대상이 돼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이 현금은 아니었기 때문에 못 가져왔다. 그리고 개수기가 없어서 세진 못했지만 보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장관 집인데 뭐 돈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깜짝 놀랄 것 같진 않고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현금이 있어서 놀랐다. 근데 대부분 이제 기자들이 경찰 출입하잖아요. 이런 거 소문이 좀 나요. 그런데 꽤 오랫동안 소문이 안 났다. 그러면 이것도 입단속이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여러 군데로 물어보니까 이건 확인이 안 됐다. 일단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개수기로 세진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됐고 어림짐작인데 일각에서는 30몇 억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도 경찰들 내에서 일부 소문이 좀 전해진 것 같다. 근데 그 정도로 많지는 않다. 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않고 일반인 생각에도 좀 많다. 이 정도. 그다음에 에르메스 백에 담겨 있냐? 백이 있는 건 맞는 거고 담겨 있는 건 모르겠는데 뭐 소문이 그것도 경찰들 사이에 소문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일부 기사가 났는데 저는 그 소문은 좀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소한 억대가 있다면 뭐 이상민 장관이 출판 기념회를 연 것도 아니고 이 억은 어디서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일단 뭐 출판기념회는 안 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배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은 상식 수준의 비상금이라고 해명했으면 현찰이 있었던 건 인정한 거잖아요. 비상금, 현찰 그건 맞다. 근데 그 양이 상식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은 수억 대가 상식 수준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현장에 그 내란 단전단수로 압수수색을 갔던 경찰들이 압수를 하는 과정에서 현찰 뭉치가 에르메스라는 명품 가방에 8, 9점에 담겨져 있어서 눈대중으로 봤더니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전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으나 다만 가정하에 경찰의 주장대로 30억 정도가 명품 가방에 빼곡히 현찰들이 있어요. 경찰 주장은 아닌 거죠 지금? 경찰 내부의 소문을 언론이 보도한 거의 사실관계를 가정하면 이게 맞다면 이게 맞으면은 사실상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뭐 이제 내란에 쓰려고 했냐라기보다는 권력의 핵심이었잖아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이태원 참사가 있어도 끝까지 싸고 돌면서 가려고 했던 분이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중심에 있었어요. 김용현, 이상민. 그렇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바깥에는 실세가 건진이었다면 안에서는 실세는 저는 이상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주로 영화에서 보면 뭘 부탁을 할 때 명품 가방을 드리죠. 김건희 씨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통상적인 로비 같은데 거기에 이제 현찰을 빼곡하게 해서 주면 더더욱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지된 수사들을 확대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 퇴임식 때 이상민 전 장관이 얘기했던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근데 그 얘기가 왜 그랬나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돌이켜 보니까 집안에 이렇게 넉넉한 현금이 있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방이 뭐 에르메스냐 루이비통이냐 이것도 확인된 바가 없어서 말이 다르고 가방도요. 이게 뭐 저희가 김건희 여사 논란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파우치일 수도 있고 정말 큰 여행 가방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의 규모가 뭐 몇백만 원이다, 몇 억대다, 뭐 수십억대다 이것도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내란 특검팀이 이 수사에 나섰던 경찰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실한 지점들은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뭐 확인 안 됐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예전에 성완종 회장이 비터백 박스에 현금을 넣었다. 그때 여러 언론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비타오백 박스에 1억이 들어가요. 5만 원.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꽉 챙겨내면 신권으로 1억이 들어갑니다. 5만 원권으로. 5만 원권으로. 그러면 에르메스 백이 어느 정도, 만약 에르메스 백이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 대충 가늠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에르메스 백에 현금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제일 의아한 게 그래요. 누가 에르메스 백에다 현금을 넣지? 에르메스 백이 1억이 예를 들어 안 돼도 사실은 명품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냄새나는 돈을 묻어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데다 숨겨놓지. 그래서 그냥 이건 아무 근거 없는 추정인데 현금이 든 백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물론 아주 드문 가능성으로 에르메스 백을 저금통처럼 이상민 장관이 고스톱 쳐서 20만 원 따서 5만 원짜리 넉 장 넣고 그다음 또 5만 제 속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에르메스 백을 저금통으로 쓸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건 어떻게 생긴 건가? 그건 검찰이 밝혀낼 거 봐요, 특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재산 신고할 때도 현금은 0원이라고 했대요. 뭐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상상력이 자극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건 이제 정확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김건희 특검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부토건 전 대표가 이제 불려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강제 수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고 삼부토건이 따지고 보면 지난 정권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저수지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삼부토건을 가운데 놓고 여기 등장인물 보면 애초에 조 회장 그분이 이제 이 윤석열 김건희를 연결해 줬다는 그런 매개도 했고요. 최은순 김건희 씨의 엄마랑도 되게 친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건진과 삼부도 있고요. 블랙펄 이종호도 삼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에 있어서도 사실상 삼부가 없었을 거라는 가정은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 삼부가 들어가면 원희룡 장관의 양평고속도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부가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삼부한테는 비례 원상의 어떤 큰 축으로서 작용하지 않았냐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강제 수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건 잘했다. 여기를 연결고리를 파면 모든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 수사로 좀 정했다는 건 그만큼 혐의가 좀 확실하다. 뭐 여기가 이제 여기를 이제 본진으로 해서 파생됐을 가능성을 보는 거였겠죠. 수사가 쉬울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을 따져가면 되니까 그것만큼 뭐 쉬운 수사가 없을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양평까지 조사하게 되고 그러면 관련자들 여러 사람들이 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원희룡 전 장관 바로 출국 금지 당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름은 삼부토건 똑같은 회사인데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네. 또 성이 같아서 뭐 친족이냐 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가지고 아주 과거에 뭐 젊을 때 윤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연이 있었다 해서 지금 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그럼 소유주하고는 또 뭔가 이런 것까지 궁금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 조작이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 회사와. 저도 그래서 삼부토건을 꽤 봤는데 대주주가 몇 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기사에 보면 뒤에 있던 대주주가 과연 대주주냐? 혹시 뭐 바지 사장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대체 주인이 누구냐? 중국 업체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사실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 중심으로 엮이는 회사에 삼부토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우 대표와도 어떻게든 좀 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조남욱 회장하고도 당연히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봐야 된다. 아직은 의혹이죠. 그런데 면밀히 봐야 되고, 특히 삼부토건이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본사를 옮겨갔다고 해도 일반 개인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여러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검 우선 일단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삼부토건도 그렇고 뭐 도이치모터스, 샤넬 신발 뭐 굉장히 많은 건들이 이번 주만 해도 뭐 뉴스로 새롭게 나왔어요. 뭐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녹취록도 하나 나왔고, 근데 요거 말고도 뭐 평택에 먹구름 낄 거다 그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장 소장님.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예요? 그 골자가 평택 의혹의 골자는 뭡니까? 제가 그러면은 여러 방송에서 상당히 유혹을 많이 받지만 여기서 하시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늘이 아니고요. 예, 확실하게 더 전반적인 스토리와 줄거리를 완성해가지고 한번 쭉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16개 혐의 평택까지 해서 또 추가가 될런지. 평택권이 그냥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평택만 가지고도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플러스 알파. 거기서도 한 두세 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뭐 여러 가지 수사가 계속해서 뭐 다방면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김건희 씨의 어떤 건강 문제가 변수다. 그렇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소환 조사가 언제쯤 있을지 또 거기에 응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황적인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인들부터 좀 불러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다음 주에 소환을 뭐 요청받더라도 좀 아파요. 이러면서 좀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혐의를 변호사들과 좀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예측인데 빠르면 다음 주에 자칫 잘못하면 아크로비스타가 압수수색을 좀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 이번에는 국회로 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가결된 2차 추경안을 두고 막판까지 여러 혼선이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오전에 의결이 되면서 이 추경안으로 인해서 저희 국민지원금인가요? 그것도 네. 이제 조만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특활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야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여권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 장면 어떻게들 보셨어요? 일단 이제 추경 전반적인 의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은 뭐 그다지 없죠. 저희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추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특활비를 그때 82억인가 깎았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반 정도 부활을 시켰잖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 거 부활을 시키는 과정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른 논리를 얘기를 하니까 좀 사과라도 하시고 설명을 좀 달라. 이제 그게 저희 입장이었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어려운 게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이럴 거 알았잖아요. 민주당이 처음 집권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정부 측의 안에 대해서 그렇게 삭감으로 대응하고 특별히 권력기관들이랑 하는 쪽 뭐 검찰이나 뭐 대통령실이나 경찰 이런 특활비를 그렇게 모질게 깎았느냐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지난번에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뭐 반발할 수 있으나 사실은 좀 다른 게 어제 여권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있었던 검찰 특활비 부활입니다. 그걸 왜 하지? 이 부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사실 비교군이 그래요. 지난 3년간 특활비를 다 깎았나요? 마지막 3년 차에 특활비를 깎았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특활비 펑펑 썼죠. 1, 2년 차까지 썼습니다. 근데 한 2년 지켜보고 3년째 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을 안 해요. 매번 특활비를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매일 술을 드시거나 어디 해외 나가서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출근도 늦게 하시고 일을 도무지 안 하는데 특활비는 써대고 그러면 특활비 당시에 어디 썼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말할 수 없어. 이건 특활비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야 간에 신경전이 있으면서 그 특활비는 깎겠다. 당시에 지출 증빙을 했던 곳 경호처 같은 경우는요. 증빙한 거는 살려서 그대로 예산을 존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뭐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좀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취임 초에 시작하는 정부에 한번 특활비를 주는 거 그거 야당에서 그렇게 또 꼬투리 잡을 일인가. 한번 줘보고 책임 있게 이걸 쓰고 정말로 소명만 한다면 하는 것이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처럼 여기저기 쓸데없는 곳에 특활비를 쓰게 되면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의 부분에 특활비를 부활을 했고 다만 이제 검찰 특활비는 이거는 아직은 검찰에서 지출 증빙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부활해 주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검찰 개혁 후에 하는 부대 의견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약간 우상호 정무수석이 잘 대응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던 건 11월 24일인가요? 지난해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일종의 정치 공세적 성격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역 화폐 예산을 넣느냐 마느냐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삭감된 채로 통과된 건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뒤죠. 상식적으로 불법 개헌을 해서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실에 그리고 거기 대통령실이 지금 다 묵인이든 동조든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특활비를 주고 싶겠습니까? 그때 상황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여야 협의가 됐으면 사실은 본예산이 통과될 때 작년 12월에 통과될 때 특활비 일부는 뭐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부활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경호처 특활비는 당시 증빙이 됐다고 해서 깎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정치 공세 하시다 보니까 세게 나갔다가 갑자기 여당이 돼가지고 이 말을 물리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처음 임기 시작하니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3년 전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어요. 의석수 많다고 저희가 정부조직법 바꿔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바꿔줬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석수 많으면 야당이 뭐 대선 졌는데 여러 가지 정치 공세하는 것 때문에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을 좀 바꿔서 어디는 통합하고 어디는 새로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해준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걸 꼭 결과를 봐야 됩니까? 그 과정을 봐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취임 초기에 의회주의를 정말 강조하면서 의회주의에 충실한 행동을 했느냐. 취임 초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는 사이에 그걸 다 똑같은 알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 자체도 사실상 이게 어떤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협상을 이어가면서 뭐 2달, 3달 처리하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의석수에 대한 어떤 그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는 현실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 공세 측면이 마지막 연도에 그 특활비를 깎은 거는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부분을 아마 죄송하다고 아마 사과를 한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은 정치 공세로 특활비가 깎인 거는 좀 명구하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에 기간이 있었고 충분히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어떡하죠? 대통령이 10월 3일 날 협치 대신 계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처리돼 버린 겁니다. 모든 걸 계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냥 결과론적인 걸 얘기를 하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지지율 높으니까 총리도 좀 통과시켜주고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해주고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가부를 특별히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드는 거예요. 정부조직법.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왜 그거 안 해주느냐. 지금 논리대로라면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 이 얘기를 드린 건데 자꾸 뒤로 가니까 얘기가 안 되네요. 여가부 폐지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던 당론이라서 당설이 됐잖아요. 아니, 당선이 됐어도 그거는 당의 전반적인 의견이 취합된 데면 해주는 그럼 지금하고 논리가 안 맞네요.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이제 특활비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 대통령실 특활비 지금 두 분이 한참 얘기하셨고 또 하나 이제 검찰 특활비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대 의사표시를 던지신 분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 개혁 완료 후에 집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조국혁신당 쪽에서 굉장히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조국 대표의 사면 일정과 관련된 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요거 짧게 얘기하고 갈까요? 그런 평가도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대략 30여 명의 검찰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좀 이번에 인사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조금 좀 우대하고 뭐 새로운 좀 좋은 자리에다가 배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반대 심리가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 사면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받으려면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막 당신 잘못했어 막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권 초기에 아이고 그래도 6개월 허니문 기간 동안 저희가 범 여당으로서 비판 최대한 자제하고 국정 운영에 절대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게 맞는데 그게 아닌 거 보면은 그 조국혁신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중에 몇 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좋은 자리에 임명된 분들한테 좀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감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전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작년 12월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도소에 가교됐는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 편 사람들을 다 사면시킨다? 이건 정치적으로 엄청 부담이 되는 거고 옳지도 않은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전 사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니다. 재헌절 특사나 광복절 특사 이건 너무 이르고 아니다. 이런 말씀. 그렇죠. 2년 받았는데 1년도 안 지났어요. 근데 왜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 광고 나갈 때 두 분이서 얘기하시고요. 일단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치인싸 토요일 방송 생방송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못다한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